신혼집을 차려준 지 6개월이 넘어 처음으로 아들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아들과 며느리였기에 부담 줄까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마침 아들 생일이기도 해서 한 번 얼굴이나 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케이크 하나 놓고 박수 쳐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생일 케이크를 맞춤 주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혁이 즐겨 먹던 밑반찬도 몇 가지 챙겼습니다. 준혁이 처음에 처갓집이 가까운 세종신도시로 내려가 살겠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며느리도나 준혁이나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르니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지는 못할 게 뻔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수시로 반찬 같은 것을 챙겨줄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안사돈이 얘들 살림을 챙겨주겠다 해서 마음을 놓고 있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준혁의 상태를 사돈댁이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 건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준혁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지능에 차이가 있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이입니다. 경계선은 정상과 장애 사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나 학습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상 IQ가 70에서 85 사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상태를 며느리나 사돈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 결혼 전에 미리 사돈과 며느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돈댁에서는 사람이 진솔하고 착해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하여 마음이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실생활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 넌지 씨 상황을 알아볼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나 사돈댁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심성이 착했고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얼굴을 보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 나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 집에 도착해 현관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디를 갔나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기침을 한 번 해보이면서 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놀래서 아버님이 오셨냐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며느리만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남자 신발이 2개가 나와 있어서 준혁이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준혁이는 안에 있냐고 물었더니 장인하고 어딜 간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가져온 반찬과 케이크를 건네주면서 냉장고에 넣어 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 한 잔을 가져와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 둘이 앉아 있으려니 특별히 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약간 서먹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안색이 뭔가 안절부절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준혁이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일어섰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간다고 하는데 말이 남아 잡지도 않아 다소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준혁이 생일 축하한다. 전해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마음이 많이 허탈했습니다. 힘들게 내려와 봤자 밥이라도 잘 챙겨 먹는지 알 수도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오면서 신발들을 보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북적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드는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보니까 휴대폰을 놓고 온 것입니다. 그래 돌아서서 다시 아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늙어서 정신을 놓고 다니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다시 현관에 이르러 도어락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무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분명히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그것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급해 비밀번호가 빨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은 톤의 남성이었습니다. 바깥 사돈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이 아들한테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머저리 같은 새끼를 사위라고 해야 하니 내 팔자가 기구하다며 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퍽퍽 소리가 나고 아들의 비명이 계속 들렸습니다. 나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도어락을 열어 안으로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바깥 사돈이 서 있었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해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떻게 다시 오시는? 바깥 사돈은 정색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사돈께서 어쩐 일이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너 왜 이러고 있니? 매 맞았니? 주준혁의 얼굴을 보니 왼쪽 볼이 부어 있었고 눈 주변에 푸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사리를 느꼈습니다. 바깥 사돈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바깥 사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글거리는 내 눈을 본 사돈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기에 내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바깥 사돈의 복부를 오른쪽 무릎으로 한 대 쳤습니다. 명치를 맞은 그가 욱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덤벼들어 나를 떼어놨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너는 준혁이 맡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냐?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 맞살을 잔뜩 찌푸린 바깥 사돈의 표정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니, 사위놈이 시원치 않아 훈육 좀 하기로서니 그게 사돈 간에 주먹질 할 일이요? 훈육을 해요? 이 눈탱이를 봐요. 이게 훈육의 정도입니까? 이건 학대예요, 학대. 지능장애자 학대로 신고해 버리기 전에 그 입 좀 다물어요. 바깥 사돈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개패듯이 때립니까?
준혁이 상태가 어쩐지는 결혼 전에 이미 다 알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이해를 해줘야지. 시원치 않다고 무조건 때리기만 한다면 얘가 더 위축돼서 바보가 되잖아요. 제가 언제 무조건 때렸다고 그럽니까? 오늘 처음으로 손을 댄 것뿐인데. 나는 소리를 쳤습니다. 준혁이 나의 팔을 잡으며 아버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피가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 번이라고요. 한 번.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요? 이 눈 맞은 건 오늘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로 나를 속일 겁니까? 그 말에 바깥사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준혁의 윗도리를 올려봤습니다. 여러 멍자국이 등과 허리 쪽에 널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했고 어떤 것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수시로 준혁을 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이 울면서 자꾸 내 팔을 잡아당기면서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못난 게 사실이잖아요. 아들의 울음에는 자책과 원망과 수치감이 교차돼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기구한 팔자에 대한 회한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다독여 줬습니다.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다. 착한 것뿐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를 괴롭히는 거야.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올바른 시민이다. 준혁아.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아버지 옆에서 눈만 멀뚱멀뚱 거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깎인 바깥사돈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나한테 퍼부었습니다. 사돈도 자식 새끼 너무 끼고 돌지 마요.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또 게으르고 변명이나 하고 무책임해요. 저런 자식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냥 말로 해선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독하게 해줘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아무 때가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내 자식을 아직도 옆구리에 끼고 살아서야 언제 변변한 인간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나보고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고 빨리 나가랍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내 아들 집입니다. 내가 사준 내 아들 명의 집이라고요. 나간다면 사돈이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갑니까? 그 말에 사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준혁에게 얼른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멈칫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른 짐 챙기라는데 뭘 망설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작은 가방에 자기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그 작은 가방에 달랑 들어갈 만큼 소지품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할수록 열불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반강제적으로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돌아보고 나는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테니 빨리 나가라고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데 손바닥이 단단하게 굳은 살들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아스러워 왜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을 하면 내가 더 화를 낼 것 같아 그런 듯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돌리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나 역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도 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의 갸녀린 어깨가 앙상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들의 긴장이 다소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장인 눈치는 더 이상 안 보게 아버지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 거라. 알았지? 네. 그렇지만 수진이와 살고 있는데 장인어른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장인이 너한테 지금까지 한 것 같은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버지를 믿겠느냐? 늘 아버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걱정만 끼쳐드리는 게 가슴 아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서영화는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그림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니?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왜? 캔버스하고 아크릴 물감을 많이 준비해 줬는데. 아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길 꺼려 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너의 그림 소질을 대단하다고 본다. 그것은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이다. 네가 남보다 월등한 게 많이 있단다. 단지 그것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림에 너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림 그릴 시간을 안 줬어요. 매일 청소하러 다녀야 했어요. 청소라니 무슨 청소를 말하니? 장인어른 청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공휴일에도 일했어요. 나는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섬뜩한 전율이 돌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토닥이며 얘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바깥사도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의 아들을 일꾼으로 써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통장을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매월 나는 아들의 통장으로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바깥사돈 명의로 즉시 이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청소하면서 번 돈은 어디에 모았냐?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 있니? 자기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다 했다 하고 자신은 월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7시경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청소한 것에 대한 조그만 항의라도 나오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때릴 때 주먹과 발로 때리더니 점점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가끔씩 청소도구로 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며느리는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편들어 아내한테 무척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아내는 자기를 편들어 줄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은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집을 담보 잡히는 건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장인이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도장을 안 찍었는데도 그들이 강요했다는 거지? 도장도 실제로 장인어른이 찍었고 아내도 옆에서 재촉했어요.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니?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겁을 줬어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 일을 알리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모진 인간들을 만나 폭행당하고 갈취당하고 살고 있다니 내 자존심으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분이 치솟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절로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눈앞에 있었으면 뭔 큰일을 낼 것만 같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너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나쁜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그림을 그리거라. 그러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것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현실을 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누구도 더 이상 너를 이용해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테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내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고 울었습니다. 현실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아내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 더 가슴 아프라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자신을 구박하고 어떤 때는 그 누구보다 더 자신을 학대했다고 울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남을 해할 줄도 이용할 줄도 모르는 착한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나는 참담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내 아들이 혼자의 힘으로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지 정말 아득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준혁이 장가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건만 오히려 더 배신감만 느꼈으니 어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그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벽장 속에서 자그마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내가 재직했던 검찰과 국회에 근무할 때의 공무원증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검찰에 근무할 때 레전드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수사를 잘했던 나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정보파트에서도 일을 했었고, 나중에는 선임 보좌관으로 국회에 나가 국가정책과 입법에도 관여했습니다. 나는 고위고관이 아니었지만 내 지난 과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리기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과거에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내가 한때는 펄펄 날아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푹 꺼져버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다시 냉철한 나의 숨은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영광된 흔적들을 매만져 보면서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현재의 몸 상태만으로도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앞으로 장인이 너를 때리거나 뭐하고 하면 무조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거라. 한 번 터치하면 자동 녹음이 이뤄질 거다. 명심하거라.
나는 준혁과 함께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준혁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내가 매월 보내준 생활비 이외에 준혁이 6개월 동안 번 돈을 대략 계산만 해도 3천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담보권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회에 3천만 원, 두 번째 받은 건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년의 파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체의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집에 있으라 하고 다시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집에 가보니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슬이 펄은 내 표정에 겁을 집어먹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 너는 네 남편과 왜 결혼을 했니?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부터 솔직히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네 애비하고 같이 공범으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며느리는 벌벌 떨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탁자를 내리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한 거냐고? 준혁 씨가 조금 정신 상태가 부족하다고. 정신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니까 이 애비 청소사업체에서 일시켜 먹을 속셈으로 일부러 접근한 거지?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준혁 씨를 꼬셨어요. 그렇지만 아버님, 저는 준혁 씨가 좋아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졌는데 네가 앞장서서 허위로 도장을 찍게 하고 구박했다는 거냐? 그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짓이냐?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겁났어요. 저도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다시 묻겠다. 너와 네 애비가 이런 짓을 한 게 준혁이 하나만이 아니었지? 그렇지 않다고 며느리는 극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는 죄가 가벼워질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야. 며느리는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과거 수사관 생활을 할 때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듯이 차근차근 그러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여 며느리는 지쳤습니다. 그때 나는 다구쳤습니다. 준혁이 말고 2번 정도 더 있을 것이야. 내 추측으로는 그래. 그렇지? 아니에요.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2번씩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정식으로 결혼을 했었니? 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니? 그 사람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니? 대출 2억 원을 빼앗고 헤어졌어요. 그때도 준혁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빙자로 대출을 받아 빼앗고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습적이고 악독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나는 준혁이 이전의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은 모조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준혁이를 통해 박가사돈이 하는 청소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박가사돈은 사무실에서 2명의 직원들과 식사를 주문해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짝을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순간적으로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여기 다른 분들은 잠깐 나가주시고. 바깥사돈이 눈짓을 하자 두 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은 준혁이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앗고 대출받은 돈까지 해먹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반평생 공무원이나 하던 서생원이 뭘 안다고 깝죽대는 거요. 그래서 어쩌겠다고? 뭐 나를 잡아넣기라도 할 거요? 당신은 우리 준혁이 이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인건비와 대출금을 착취해 먹었어. 그렇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봐요. 사돈. 내가 공무원으로 은퇴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렇소. 뭐 특별할 게 있겠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난 빽이 든든한 사람이요. 나는 검찰 수사관을 했었고 보좌관 생활도 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빽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 빽은 많소. 검찰이요. 그럼 수사를 했었단 말이요? 당신은 나를 탁상행정이나 하던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하는 말이요. 그러자 바깥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왠지 기가 좀 죽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막말을 마구 던진 걸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떠든 모든 건 다 녹음이 되었어요. 이건 자백이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당신 딸도 모두 이실직고했소. 그것은 다 증거자료로 만들어졌지. 그 말에 바깥사돈은 벌떡 일어서면서 내 팔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남남이 아니지 않소. 그러니 이번 한번 봐주세요. 준혁이 손해에 대해 전부 다 해결해 주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당장 근저당 설정된 것부터 풀어내요. 지금 은행에 갑시다. 바깥사돈은 망설이며 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다구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검찰에 가서 이 사건을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의 사돈은 엉거주춤하더니 서랍에서 뭘 허겁지겁 챙겨 나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준혁의 집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먼저 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내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로 알고 경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고소를 하면 전에 사기 당하고 갈취당한 걸 전부 회수할 수 있을 테니 공동보조를 맞추자고 했습니다. 그 피해자도 준혁이와 똑같이 경계선 지능장애자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빼앗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에 그쪽에서는 고맙다며 하는 대로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갈취당하고 자식이 자포자기해 무척 괴롭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고 그쪽에 고소장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바깥사돈과 며느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파일 자료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내가 고소한 사실을 두고 바깥사돈은 노발대발 짜증을 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까지 고소하게 돼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피의자에 대한 원성이 높아 여러 건의 고소 고발건이 있다 하여 우선 수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는 먼저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준혁도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자마자 박가사돈과 며느리는 당일 구속영장이 검찰로 신청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박가사돈과 며느리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부녀가 모두 구속된 사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며느리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나는 준혁과 며느리를 데리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합의 이혼을 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용서해달라며 이혼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2개월 후 박가사돈은 징역 3년 실형을, 며느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박가사돈은 형량이 높다고 항소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 피해자와 준혁은 재판 때 합의금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앞서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덕분에 준혁의 사건도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준혁은 각종 심사전에 출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특한 해석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준혁은 그동안 3차례의 전시회를 가졌고, 그림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능장애자 관련 복지자금으로 헌금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금을 만들어 장애우 복지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꿈을 도와주기 위해 각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